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 샬럿 대 클리퍼스 경기. 일단은 맞대결이 제일 눈에 띄어요. 맞대결상으로 쭉 봤을 때 이게 그 클리퍼스 기준이거든요. 보면은 12연승 중입니다. 더 보이는 건 뭐냐면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끊긴 적이 있었어. 2017년에. 그 전에도 쭉 보면 이렇게 또 한 번 끊긴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클리퍼스가 그냥 샬럿을 개패왔던 게 보여요. 2010년대 이후로 양 팀의 맞대결이 24승 2패로 클리퍼스가 그냥 개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클리퍼스가 크리스 폴, 그리핀, 뭐 디조던 이런 시대도 지나고 샬럿보다는 위쪽에 있었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상대 전적이 클리퍼스가 굉장히 많이 앞선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 기준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4.5나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기준점이면은 사실 이거는 가비지를 가도 되게 애매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자, 일단 지금 샬럿에서는 또 라멜로가 빠져 있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라멜로가 이제 출전한 경기들과 출전하지 않은 경기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득점,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점 부분인데 득점면에서 라멜로가 없으면 9.5점이 빠지고요. 실점은 4.9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라멜로가 없어지면은 사실 손실은 4.6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언더오버로 14.4점이나 간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었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포함을 안 한 건데 브루클린한테도 샬럿이 90점도 못 내고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샬럿이 일단은 공격력 면에서는 크게 감소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내일도 지금 샬럿은 라멜로나 마크 윌리엄스 여기다가 또 이제 브랜든 밀러는 시즌 아웃급이에요. 그러다 보니 라멜로, 밀러, 마크 윌리엄스 얘네들이 전부 없었을 경우에는 일단 뭐 마이너스 0.3점 정도 그렇게 막 크게 드랍을 하지는 않는다. 일단 언더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한 213점 정도 이렇게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전부 있는 시간이 되게 짧은데 뭐 한 240점을 훌쩍 넘기는 이런 것들이 찍히다 보니까 전부 빠지면 거의 뭐 한 대충 잡아서 한 30점 정도? 그 정도 언더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상 라인업이 제가 미치치, 닉스주, 조슈이 그린, 브리지스, 타지 깁슨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타지 깁스는 그렇게 길게는 안 뛸 거예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올 시즌 샬럿에 제가 이제 좀 3명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타지 깁슨이나 닉 스미스 주니어는 그렇게 주의 깊게는 안 봐가지고 살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미치치, 브리티스, 그린 얘네들이 이제 코트 위에 있는 경우에는 뭐 넬 레이팅 같은 것도 일단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언더적인 성격이 보입니다. 두 개 합치면 대충 잡아 한 205.3점 정도. 저는 내일도 샬럿이 굉장히 언더스러운 라인업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더구나 클리퍼스 역시 요즘엔 좀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수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수비적으로 클리퍼스는 이제 야투 방어이 상당히 좋다. 여기에 뭐 사실 크리스 던 같은 애들도 있으면 되게 좋은데 카와이가 껴있을 때 클리퍼스가 상당히 수비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샬럿 역시나 요즘에 개발리고 있지만은 수비적인 내용 자체는 괜찮게 찍히고 있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212.5도 그렇고 14.5란 핸디값도 되게 빡세. 그래서 이거는 기준점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샬럿의 이런 라인업이라면은 얘네들은 그냥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같은 것밖에 무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점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편인데 샬럿이 할 게 없으니까 3점을 던지는 거야. 인사이드에서 뭔가 해줄 선수도 브리지스 정도 말고는 없는 셈이고 또 클리퍼스에는 주바치가 있잖아요. 클리퍼스는 최근에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한 5번째 정도로 안 주는 팀이기 때문에 샬럿의 그런 이점들이 좀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를 보는데 이거는 기준점이 험악해가지고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는 원정으로 가면은 대충 잡아서 한 7, 8점 정도? 그 정도는 좀 마진상으로 손해를 보고 홈에서는 17승 8패인데 원정은 이제 10승 12패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갭도 약간 있어가지고 14.5는 살짝 겁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댈러스 경기. 이거는 모양새로 봤을 때 분석하기 되게 어려운 경기죠. 기본적으로 디트로이트가 상당히 저는 오바팀의 성격으로 커닝햄의 지휘 아래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얘네가 7경기 동안 2승 5패입니다. 되게 안 좋아요. 요즘에 좀 동부 팀들 상대로도 3연패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는 이제 뭐 휴스턴 잡기도 하고 막 그런 경기도 있지만은 글쎄 디트로이트가 한창 좋은 구간에 비해서는 약간 별로고요. 댈러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돈치치도 없고 라이블리까지 빠져가지고 이탈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잘 이깁니다. 이제 막 오클라호마를 2번이나 잡기도 하고 댈러스가 그냥 생각보다 잘 비비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 중추로는
일단 뭐 어빙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워싱턴이나 개포드의 활약이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워싱턴 최근에 5경기 동안 득점 많이 해준다, 리바운드 잘 잡는다, 스틸, 블락, 허슬 좋고 야투 같은 것들은 뭐 크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닌데 효율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워싱턴이 요즘에 뭐 잘해주고 있다 그런 소리고, 당연히 지금 어빙 다음으로는 득점을 많이 뽑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클레이 탐슨도 3점이 가끔 이제 불을 뿜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니엘 개포드, 제가 여기에는 개포드의 8경기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올 시즌에는 개포드 대신에 라이블리가 주전 센터였거든요. 요즘에 개포드가 근데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경기당 뭐 30분가량을 뛰면서 리바운드도 오펜이 지금 평균 4.4개인데 보드자는 또 괜찮다는 소리예요. 팀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런 뭐 오펜 리바도 4.4개니까 비율이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블락까지 3.4개를 찍고 경기당 19점을 봐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포드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댈러스가 결장이 많지만은 잘 메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댈러스는 나름대로 어려운 구간들을 잘 버텨나가고 있다. 특히나 댈러스가 앞서 말한 5경기 이 기간 동안에는 득점도 괜찮게 찍히고 수비도 나쁘지 않게 찍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실점이 많기는 해. 뭐 이 기간 동안 오클이나 보스턴 이런 애들도 만나고 뉴올이랑도 엄청 치고 받았었죠. 137대 136으로 또 한번 치고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워싱턴이나 뉴올한테 많은 득점을 하고 오클한테도 121점이나 뽑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공격이 좋게 찍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댈러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디트로이트도 홈발을 막 크게 받는 것처럼은 안 보이고 댈러스도 원정에서 많이 드랍한다 이런 느낌이 별로 많이는 안 다가와요. 나는 그래가지고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한창 때보다 약간 좀 빠졌다면은 저는 댈러스를 조금 더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별로 근거는 없어요. 저는 여기 댈러스가 5경기 동안 상당히 뭐 점수가 평균적으로 235점씩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보이기는 한데,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좀 상대들이 올랜도라든지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랑도 되게 언더게임 하고 휴스턴이랑도 언더게임 하고 그래가지고 언더적인 성격으로 찍히긴 하는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사실 이것도 오버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언더오버는 이거는 뭐 가나 마나인 것 같고 댈러스도 뭐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않죠. 얘네들 어디까지나 지금 결장 상황이 이렇게 핵심 선수가 둘이나 빠져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댈러스가 그냥 쥐어 짜낸다면 또 한번 할만하지 않겠냐, 그냥 그런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토론토 대 시카고 경기. 자, 뭐 토론토는 별다른 결장 크게 없어요. 이제 퀴클리도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저는 올 시즌에 퀴클리의 영향력은 거의 뭐 제로라고 봐가지고, 그레이디 딕이 지난번 경기 때 빠졌다가 뭐 돌아올 수는 있다. 근데 그레이디 딕도 얘도 3점 효율도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그냥 뭐 얘가 있으면 수비는 안 되고 공격은 조금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는데, 시카고가 이제 라빈이 빠져있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여러 차례 올 시즌에 이 잭 라빈이 커리어 하이급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 잭 라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지금 거의 뭐 한 9.5점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라빈이 없었을 때 시카고의 공격이 상당히 좀 가라앉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건데, 자, 지금 토론토는 굉장히 언더팀적인 성격이 많이 있다고 했었고 요즘에는 그런 언더팀적인 성격으로 7승 1패 굉장히 상승세에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수비가 좀 좋은 부분들, 토론토의 수비도 좋고 얘네들 야투 내용에 비해서는 득점이 적다 이런 것들도 짚어드리면서 토론토가 상당히 언더팀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1월달에 이제 토론토의 야투 내용을 봤을 때 얘네들의 시도는 86.8회 그리고 이제 상대팀한테 허용한 거는 평균적으로 84.7회예요.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171.5 정도가 되는데, 이게 1월달에 NBA 전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당 얼마나 지금 야투가 오고 가냐 그런 것들을 좀 분별을 했었을 때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게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1위는 이제 올랜도인데, 올랜도 다음으로 경기당 야투가 많이 오가지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단 토론토는 언더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신에 자유투를 좀 많이 주는 성격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유투 같은 부분은 보통 인사이드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시카고는 리그에서 3점을 두 번째로 많이 좀 시도하는 팀이고, 더구나 요즘에는 45점 이외로 올 시즌 평균보다 3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 이제 시카고가 또 보스턴이랑 같이 또 3점을 엄청나게 주고받는 이런 애들이 붙었을 때 그날도 이제 시카고는 3점을 49개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시카고는 인사이드보다는 좀 외곽에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토론토의 이런 약점인 자유투를 많이 내준다는 부분들이 시카고 같은 팀한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토론토는 또 이제 어마어마한 홈발을 받고 있고, 얘네들 원정 4승 19패인데 홈에서는 11승 13패입니다. 에어 캐나다 센터 굉장히 원정팀한테는 빡센 곳이고, 저는 뭐 라빈이 없는 게 일단 시카고한테 크다고 보입니다. 뭐 론조보를 낀다든지 화이트가 좀 부상은 있지만은 지금 딱 봐도 라인업상으로 토론토는 저는 매번 이제 길쭉이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시카고는 지금 4번 자리에 도순무, 3번에 뭐 화이트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사실상 전부 1, 2, 3, 4번이 약간 가드적인 성격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전부 다 2m가 안 돼.
여기다가 뭐 이제 패트릭 윌리엄스를 대신해서 쓴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부분에서 토론토가 앞서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원래도 부세비치 3점을 쏠 수 있는 빅맨이고 옛날처럼 막 인사이드에서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조건상으로 토론토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언더가 거슬리는 거는 아까 제가 토론토의 1월달에 야투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야투 시도가 오고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반대로 시카고는 이제 1월달에 리그에서 두 번째로 야투를 많이 주고받는 팀입니다. 사실 언더오버는 많이 헷갈려요. 233.5면은 사실 시카고 경기 치고도 기준점이 높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데 근데 저는 마침 라빈이 없기도 하고 라빈이 없으면은 시카고가 득점적인 부분에서 거의 한 9점가량이 빠진다. 아무래도 이 경기 또한 토론토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토론토가 홈발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시카고도 요상하게 얘네들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낫기는 하거든요. 옛날처럼 막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얘네들도 원정에서 1승 5패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토론토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언더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덴버 경기. 제가 요즘에 필라델피아의 상승사가 엄청납니다. 이게 심지어 엔비드나 폴 조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4연승이거든요. 클리블랜드, 시카고,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시카고 빼고는 전부 다 어려운 애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덴버도 요즘에 미네소타, 시카고, 뉴욕 얘네들한테 3연패 중이거든요. 뭐 미네소타는 원래 상성부터가 안 좋다고 했었고 시카고한테는 3점이 대폭발을 하고 그리고 뉴욕도 요즘에 득점 기세가 좋아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덴버는 시카고전은 상대의 3점이 엄청 터졌었고 그 외에는 좀 이제 질만한 팀들한테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상대하는 필라델피아도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덴버를 막 무난하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 저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자, 먼저 일단 올 시즌에 이제 가장 최근 맞대결이 있습니다. 이게 1월 22일 날 한 거여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맞대결이에요. 그때는 덴버의 홈이었었고 무난하게 35점 차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맥시는 나름대로 활약을 해주고 있던 시기예요. 요즘에도 맥시는 3점 같은 것들을 많이 안 듣지만은 본인의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뭐 다른 애들이 많이 못 도와줬고 대신에 뭐 야부셀레가 잘한다든지 이런 건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날 필라델피아는 96회 야투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야. 96회 정도면 필라델피아 치고는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얘네들도 야투를 많이 주고받지 않는 성격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야투를 많이 던진 편인데 자유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무난하게 잘했어요. 얘네들의 장점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던 경기인데 필라델피아보다는 득점 시도가 적었잖아요. 야투 시도가. 대신에 일단 3점이 잘 들어갔고 필라델피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자 이날 이거 밑에 있는 거 이걸 좀 볼게요. 저는 이거는 뭐 덴버를 보면 되거든요. 덴버라는 팀은 요키치의 손끝에서 최대한 상대 림 근처 여기 오른쪽이 이제 보면은 어느 위치에서 야투를 시도했냐 뭐 이런 건데 최대한 덴버는 상대팀의 림 근처 그러니까 페인트존 안쪽에서도 특히나 림 근처에서 많은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자유투도 많이 얻어냈었습니다. 최근에 덴버의 약간 안 좋았던 경기 내용들을 볼게요. 자, 이제 왼쪽이 덴버인데 이날이 뉴욕 닉스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닉스는 뭐 타우스도 나름대로 좀 몸빵은 되기도 하고 아누노비라든지 여러 손질 괜찮은 선수들 수비가 좋은 애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덴버의 이런 공격 위치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좀 많이 밀려난 부분들이 있어요. 3점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전인데 뭐 인사이드도 많이 했어. 저는 여러 번 말했다시피 시카고는 인사이드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이날도 덴버는 인사이드에서 충분히 많은 긍정적인 장면들을 이끌어냈는데 이거는 그냥 시카고의 3점이 엄청 터졌습니다. 이래갖고 뭐 졌던 경기고 본인들의 이제 좀 추구하는 농구는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전 이게 가장 두드러지는데 보시다시피 덴버는 이날도 뭐 인사이드에서 많이 시도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밀려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리그에서 미네소타가 덴버 상대로 상성이 가장 좋다. 덴버가 미네소타한테 이제 4연패 중인데 고베어라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가 드랍백을 하고 있으면은 덴버의 스타일대로 상대를 림 근처에서 최대한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지금 야부셀레가 센터잖아요. 기본적으로 언더사이드 센터입니다. 엔비드도 없고 드러먼드도 없고 이게 림 프로텍팅을 해줄 만한 수비수가 별로 없다는 소리거든요. 설마 뭐 아덴 보나 같은 애들이 뭐 잘해주면 모르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이고 야부셀레도 높이가 낮고 에드워즈도 높이가 낮은 선수예요. 그나마 뭐 우브레가 2m가 조금 넘기는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라델피아는 덴버한테 상성적으로 얘네들을 인사이드에서 막 덴버가 할 게 뻔한데 그거를 못 밀어낸다는 팀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덴버가 내일은 본인들의 플레이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메시가 요즘에는 경기당 40분을 뛰면서 31.5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3점 같은 게 말을 안 듣긴 하지만 그래도 1옵션으로서의 역할은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에릭 고든, 사실 올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로테이션에도 많이 못 들었었어요. 야투율 49% 정도, 3점 뭐 49.3% 정도, 새해 들어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필라델피아가 약간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냥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제가 말했던 거는 이렇게 덴버가 본인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여부 이런 건데, 저는 덴버가 이렇게 지난번 경기들처럼 인사이드 안쪽에서 밀려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의 인사이드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난 경기에서 특히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보였었다.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물론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잘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상성면에서 덴버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덴버도 요즘에 살짝 안 좋고 필라델피아는 뭐 4연승 어려운 팀들 잡아내면서 잘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필라델피아가 약간 좀 개기는 느낌에서 저는 필라델피아 프레는 원래 보려고 했지만 이거는 못 보겠어요. 필라델피아가 잘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분석으로는 이거는 저는 덴버가 상성면에서 좋다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안토니오 대 미러키 경기도 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이제 제가 사실 요즘에 분석하기가 까다롭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파리를 갔다 왔잖아. 파리에서 이제 글로벌 게임으로 인디애나 경기를 하면서 그 전후로 경기가 되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분위기 파악이 조금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샌안토니오는 직전 경기 때 별로 안 좋은 경기를 했고요. 그날 좀 점수가 244점이 났잖아요. 저는 요즘에 보이는 건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샌안토니오는 이제 1월 달에만 상대한테 야투 허용을 97.4회 되게 많이 허용을 했어요. 독보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야투를 허용하는 팀이다. 원래 웬베냐마가 있고 하면은 그래도 뭐 블락샷 같은 것도 좋고 이런 것들 좀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허용 횟수가 너무 많았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앞선 수비도 좀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찍히더라고. 폴도 나이도 많이 먹었고 스테판 캐슬이나 바세 이런 파인애플 머리 듀오가 좀 빨빨거리면서 많이 뛰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1월 9일이니까 한 2-3주가량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러키가 홈에서 대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일단 웬베냐마가 별로 못했어요. 웬베냐마도 얘가 이제 브룩 로페즈가 발이 느린 센터여가지고 얼핏 보면은 웬베냐마가 공략하기는 편한데, 저는 매번 웬베냐마는 최대한 얘를 바깥으로 밀어낼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뭐 엄청나게 타점이 높고 하니까 터질 때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웬메냐마도 아직까지 이제 2년차 선수고 야투 내용 같은 것들이 막 엄청 대단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로페즈 같은 애를, 이거는 좀 팀원들이 로페즈를 도와줘야 됩니다. 로페즈가 발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요즘에 미스매치 대응이 너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미러키는 웬베냐마를 밖으로 몰아내야 되고, 그런 경기에서는 지난번 경기 때 푼보라든지 심지어 로페즈도 웬베냐마보다도 더 좋은 이런 외곽슛 효율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릴라드도 나름대로 잘해주고, 벤치에서 포르티스가 엄청 못했지만 내일은 없죠. 게트주라든지 뭐 AJ 그린 이런 애들이 3점 다 좋아가지고 지난번에는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는데, 저는 지난번보다도 요즘에 일단은 미러키가 공격이 좀 괜찮아진 게 보이죠. 미러키도 기본적으로 많은 야투 시도를 하는 팀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샌안토니오가 리그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야투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미러키의 공격적인 부분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도 뭐 지금 5경기 가지고 왔는데 이 기간 동안 뭐 멤피스도 만나고 마이애미한테도 128실점 하고 인디애나한테 뭐 136실점, 클파한테 128실점 이런 식으로 샌안토니오가 마땅히 막 공격이 대단하지는 않은 클리퍼스나 마이애미한테도 대량 실점을 한 거 보면은 요즘의 미러키한테는 저는 좀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냥 조금 거슬리는 거는 이제 샌안토니오가 홈발을 조금 받는다든지, 미러키도 원정에서 힘이 빠진다는 거, 미러키가 원정 17승 7패, 원정 9승 12패로 살짝 거슬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미러키 쪽을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올리언스 대 보스턴 경기인데, 얘네들도 일단 맞대결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내 시즌 동안 보스턴이 뉴올리언스 상대로는 7연승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에 한번 붙었을 때는 119 대 120,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최근 매치는 이제 1월 12일이니까 대충 잡아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뉴올리언스가 굉장히 잘 비빈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이길 뻔 했었었죠.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날은 제이슨 테이텀이 상당히 터진 경기예요. 물론 뭐 3점을 별로 못 넣었지만은 전반적인 야투를 30번이나 쏘면서 그래도 뭐 본인의 몫은 했다고는 보여요. 그 밖에는 이날 3점 같은 것들이 말을 안 들었던 날이다. 야투 시도도 100번이나 했어. 뉴올리언스 상대로 오펜 리바를 18개나 걷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야투 시도를 했거든요. 보스턴이 101번을 시도를 했는데 이날 뉴올리언스는 야투 시도가 86번.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격차면은 보스턴이 원래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3점이 너무 말을 안 들었고, 비교적 뉴올리언스는 3점이 잘 터진 편입니다. 이때 이제 한창 트모 3이 30점으로 좋은 활약해주고, 머레이도 좋은 활약하고,
그나마 이제 다른 날에 비해서는 자이언이라든지 맥컬럼이 못한 날인데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뉴올리언스가 막 엄청 대단하게 터졌다.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3점 자체는 잘 터졌던 경기여가지고 뉴올리언스가 잘 비볐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때는 또 TD거든요. 내일은 근데 뉴올리언스가 홈이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한 12월 달부터는 팀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었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4승 19패로 정말 안 좋은데 홈에서는 그래도 8승 17패로 구색 자체는 갖추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4연패인데 그 기간 동안 뭐 멤피스, 샬럿, 토론토, 댈러스, 샬럿이나 토론토한테도 졌으니까 이런 점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는 해. 특히 샬럿전은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도 바로 직전 경기 때 물론 댈러스가 하자는 있지만은 댈러스 상대로도 1점 차로 잘 비비기도 하고 저는 뉴올리언스가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제이슨 테이텀의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시기예요. 사실 제이슨 테이텀이 올 시즌에도 초반에 MVP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아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테이텀이 이제 1월달 들어서 새해 들어서는 41.9%의 야투율 3점이 30.7%입니다. 그야말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테이텀이 밀려난 거거든요. 요즘에 보스턴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보스턴을 보기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11경기 중에 뭐 6승 5패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뉴올리언스라는 팀은 얘네들이 정상 전력이면은 서부에서도 꽤나 윗순위에 있을 만도 해요. 까다로운 팀이라는 건데 저는 뭐 직전 맞대결도 뉴올리언스가 비볐던 것도 그렇고 뉴올리언스의 10.5씩이나 되는 거라면 프렌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딱히 뉴올리언스가 내일 뭐 대단한 결장은 없거든요. 다니엘 타이스 다우풀, 호킨스 퀘셔너블 아쉽긴 하지만은 엄청 뭐 중요한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스턴이 그 8인 로테이션 중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뉴올리언스의 프렌 쪽으로 보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저는 뉴올리언스 하면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다. 1월달 들어서는 그래도 5손가락에 들거든요. 페이스도 빠르고 야투 시도도 많이 주고받는 편이다. 특히 이제 자이언이 오고 나서는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오바 게임도 생각해보고 싶어요. 보스턴은 진짜 엄청 안 터지는 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본빵의 점수는 뽑아주는 애들이잖아요. 난 그냥 그런 부분에서 오바도 보고 싶어 이거는. 마지막으로 골스 대 피닉스 경기인데 이거는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골스는 요즘에 저는 분석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은근히 3점이 잘 터질 때가 있고 직전 경기도 골스가 오클 상대로 잡았잖아요. 그런 경기들 보면은 되게 경기 내용이 좋았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모션 오펜스가 옛날 골스다. 엄청 오래된 전술이고 이제는 안 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모션 오펜스가 잘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결국에 체력을 깎아먹는 전술이고 그냥 3점 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 골스는 3점이 잘 터지고 있는 축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무서운데 저는 근데 골스가 막 평균적으로 엄청 막 믿을만한 정도로 이런 좋은 구간들을 길게 끌고 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에 그냥 그런 적이 시즌 초반밖에 없었어. 지금도 뭐 그린 엄밀히 말하면 쿠민가랑 그린 이런 선수들이 없는 와중에 있기도 하고 손실 자체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피닉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미네소타한테 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리차즈가 영입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한 그 11경기 정도 동안 8승 3패 정도로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부커나 듀란트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브래들베이를 벤치로 보냈는데 이게 딱히 뭐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거라든지 여전히 뭐 리스크는 있기는 한데요. 그냥 별로 긴 생각은 안 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골스를 별로 좋게는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피닉스 프렌에다가 언더보는 느낌인데 골스 경기는 원래 분석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눈에는 그냥 골스가 특출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피닉스 프렌에다가 언더 생각 중인데 언더 보는 거는 원래 골스도 요즘에는 좀 3점이 들어가가지고 오바 게임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3점이 나름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 최근 5경기들도 막 그렇게 오바 게임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227이면 사실 높은 기준점은 아니긴 한데 제 관점에서는 피닉스도 천천히 하는 팀이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피닉스가 그냥 얘네들의 야투 내용에 비해서 점수는 안 나오는 편이고 수비 내용에 비해서 실점 자체는 적게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게 그냥 언더팀의 상징이거든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언더 보는 셈이 있어요. 파르마 대 레체 경기는 지금 이제 레체가 강등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승점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파트릭 도르구가 메뉴로 떠났습니다. 파트릭 도르구는 이제 레체에서도 필드 플레이어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에다가 득점에도 3점이나 뽑고 제가 매번 레체를 분석을 할 때마다 돋보이는 친구라고 얘기를 맨날 했었어요. 제가 도르구, 라멕 반다, 가스파, 크리스토비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도르구였거든요. 이 친구 상당히 잘한다고. 덴마크 국대 승선도 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메뉴가 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가치가 인정받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도르구를 대체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 요즘에 뭐 레체가 경기력은 안 좋아가지고
크게 뭐 티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수 양면에서 견실한 사이드백이 빠진 타격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리고 파르마도 지금 여전히 4경기 동안 무승인데 원래라면 사실 둘 다 뭐 하위권이고 둘 다 뭐 큰 경쟁력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레체가 원정에서 약한 거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파르마의 야구세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또 보면 양 팀 다 결장 상태가 상당히 좀 이래요. 특히 근데 나는 이거를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뭐 파르마에서 이제 데니스 맨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빠진 거는 거슬리긴 하는데 근데 저는 레체의 결장이 좀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라웽 반다, 가스파, 라피아 이런 애들은 다 주전급이고 거기다 뭐 도르구까지 없기 때문에 저는 레체의 결장 상황이 좀 더 안 좋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파르마는 몬자에서 장신 공격수인 주리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갖고 밀란전에서도 공중전을 앞두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 시즌 몬자 경기를 얘기할 때마다 카메라에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주리치랑 투라티 골키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르마에서도 이제 주리치가 꽤나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레체가 원정이라는 게 좀 거슬리죠. 제가 대충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파르마의 홈에서의 조건들 그리고 레체가 원정에서 조건들이 어떻냐. 레체는 원정에서 승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홈에서는 1.18 정도 벌어들이는데 원정에서는 0.64점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뭐 파르마도 좋을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레체가 원정이 안 좋은 점 그거를 찝어보고 싶었고 오늘 뭐 시모네 소짜라는 이분이 뭐 주심을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당 페널티킥 많이 주는 주심이고 경기당 2.87점이 나올 정도로 다소간에 좀 오바 경향이 있는 심판이라고 보여요. 홈팀한테 원정팀보다는 홈팀한테 조금 더 PK를 잘 불어주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 미루어 봤을 때는 파르마 쪽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냥 레체가 결장이 많은 점 저는 파르마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요. 글쎄 뭐 일반승이랑 햄무 정도 큰 격차가 나진 않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로 보고요. 오바도 살짝 볼 텐데 이거는 근데 오바는 레체가 되게 리그에서 가장 언더팀 성격이 있어갖고 사실 뭐 오바는 그렇게 땡기지는 않고 저는 뭐 파르마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